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평양에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면서 경고를 한 겁니다. 북한은 증거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번 달 들어 3차례 우리 무인기가 날아왔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무인기를 보내면 보복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면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소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외무성 중대 성명과 함께 공개한 사진입니다. 평양시 최중심부 밤하늘에 무인기로 보이는 물체가 날아가고 전단지가 흩뿌려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플라스틱 통 안에 전단지들이 뭉터기로 묶여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나만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어 북한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 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 성명을 주민들이 보는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 일면과 방송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껏 대북전단에 대한 비난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전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방공망이 뚫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한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성명을 낸 지 약 1시간 뒤에는 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시간 만에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북한의 혼선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정감사 도중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북한의 성명을 접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급 회의를 마치고 국감장으로 돌아온 김 장관은 1시간 만에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부인을 하다 모호한 입장으로 바꾼 건 우리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략적 모호성에 두음으로써 북한의 어떤 후속 도발에 있어서의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온 탈북 단체들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단의 내용이나 형태도 다르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헬기형으로 한 거지. 다 있어요.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만약 북한 주장대로 우리 영토에서 평양으로 날아간 게 맞다면 이 무인기는 최소 150km 이상을 비행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인데 과연 누가 날린 건지 의문입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뿌리고 있는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 무인기가 격추됐는지 혹은 남한 등 다른 곳으로 사라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잔해나 부품 등을 손에 넣었다면 남한의 소행이라는 북한 주장을 확실히 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러지 않은 겁니다. 무인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어떤 무인기가 간 것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무인기의 형태를 보면 레저용으로 많이 쓰는 프로펠러형이 아니라 고정형 날개를 가진 형태입니다. 남한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도 최소 150km는 잡아야 하는데
리모컨으로 직접 조정하는 방식의 드론은 조종 가능한 거리가 길어야 10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미리 GPS 정보를 입력해놓고 그 경로대로 가도록 하는 전문적 드론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가 언뜻 군사용으로 보이긴 하지만 민간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무인기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인도 이런 군사용 목적의 어떤 것들을 만들지 못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실제 과거에도 대북 전단지 단체와 드론 동호회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성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김 차장,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북한이 평양에 왔다고 주장하는 이 남한 무인기, 도대체 누가 보낸 겁니까? 아니, 이게 실제로 평양에 나타난 건 맞습니까?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우리 군이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 군이 아닌 남측 민간단체 등이 보냈을 가능성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는데 북한 자작극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사진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아직은 없고 실제 평양에서 전단지를 봤다는 북한 내부의 증언도 나오고 있어서 아주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아주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실제로 만약에 남한에서 갔다면 이거 도대체 누가 보낸 겁니까? 우리 군이나 민간 단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번 국군의 날에 군이 공개한 무인기를 보면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윤곽이 비슷해 보이는 기종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고정형 날개를 가진 무인기들의 외형이 서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 군이 운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군사 무기 전문가들이나 대북 전단지 단체 관련자들의 말을 좀 들어봤는데요. 민간 무인기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수천만 원 정도만 들이면 전단지를 싣고도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인기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무인기가 대체 어디까지 갔길래 이 북한이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에서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파주 임진각에서 평양의 거리는 직선으로도 150km 정도인데요. 40에서 50km 정도인 서울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한 사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상공이라고 밝혔는데요. 평양의 상징인 김일성 광장과 고작 700m, 류경호텔과도 고작 2km 떨어진 말하자면 서울의 광화문 광장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 건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거든요. 당연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도 2년 전에 서울까지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밝혀진 북한 무인기의 궤적을 보면 경복궁과 청와대 인근까지 비행을 했는데요. 만약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라면 이때 이를 되갚아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평양 주민과 접촉이 가능한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전단지를 직접 본 평양 시민들이 여기까지 날아오는 동안 반항공사령부는 뭘 하고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자국의 어떤 이 방공망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무인기가 뿌렸다는 전단지 내용은 어떤 겁니까? 북한이 전단지를 희미하게 처리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식별 가능한 글자들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무언가에 여념없는 김정은 같은 글들이 보입니다. 남한의 경제력이 앞서는 상황을 강조하고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재보궐선거를 불과 나흘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지도부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부산을 찾았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번엔 민심을 따라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김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7명을 겨냥한 겁니다.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금정에 왔습니다. 사흘 만에 부산 금정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여당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금정에서 지면 한동훈 지도부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작심한 듯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꺼내들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채널A에 인적 쇄신 대상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부산을 찾은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오늘 이곳 노포역부터 온천장역까지 7km를 걸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임구청장의 재직 중 별세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를 혈세 낭비라고 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행에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주십시오. 한 대표는 선거 전 한 차례 더 부산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혜입니다. 당장 재보궐선거와 함께 독대가 예정된 만큼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불쾌하다는 분위기는 여실히 감지됐습니다. 당내 친윤계에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독대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불거질 책임론을 대비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대표에게 선거 책임이 있으니 꺼낸 얘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에서나 할 말을 공개적으로 꺼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결국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한 대표에게 당정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독대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독대 관련해서 시기나 방식 얘기 나누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특별히 거기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 역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대표가 물밑 조율 대신 언론을 통한 공개 압박에 나서며 본격적인 독자 노선에 들어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술을 마신 선장에 비유하면서 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영배 의원은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금정구 DB 지겠습니까? 지금 이곳 금정체육공원의 이재명 대표 연설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달라 호소했습니다.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넌 옛날에 나하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의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에 관한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를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여권 텃밭이지만 초박빙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동훈 대표 보고 찍는 거지 뭐. 판도가 조금 이번에는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좀 시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병환으로 고인이 된 전 구청장을 겨냥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배 의원에 대해선 논란 하루 만인 어제 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빠른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한동훈 대표가 왜 지금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기류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한 대표 설득으로 이 국면 돌파하려 했거든요.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공개 활동 자제 등 합의점을 도출하면 여사 관련 각종 논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꿈쩍도 안 했죠. 독대는 불발됐고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안 되니 이제는 여론을 힘입어 공개 압박에 나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론에 힘입어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설득에서 이 압박 기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친한계 20여 명이 세과시를 했죠. 나날이 김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는 점도 압박으로 전략이 바뀐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요, 대통령실을 설득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는데요.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론은 더 악화됐고 다음 주 검찰 기소에서 불기소가 나올까 우려도 큽니다. 한 대표 사실상 기소 의견을 냈죠. 친윤계의 여론 재판하려는 거냐, 이런 비판을 오늘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법과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한 대표가 지금 인적 쇄신을 하라고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대표는 정확히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싹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측근까지 언급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 라인 실체가 있는 겁니까? 네, 친한계에서는요, 한남동 라인이라고 지칭하던데요. 한남동 관저에서 보고를 할 정도로 최측근이라는 주장입니다. 친한계 핵심 인사에게 물어보니 김 여사가 주로 소통하는 측근 7명이라고 꼽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 측근 7명, 이 한남동 라인이 뭘 했다는 겁니까? 네, 여사의 사과나 행보 자제 결단, 그리고 당정 관계까지 그 측근들이 망치고 있다는 게 대표 측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로 한 대표를 인신 공격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사 라인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한 대표 그제 의미심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 일각이든 간에 익명성 뒤에 숨어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과 너무 갈등 국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표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독대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 수위에 불만도 가득합니다. 기소는 검찰이 법적 판단으로 할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는데 월권이라는 거죠. 지금 인식 차이라면 독대를 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용산과 한 대표 측 모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한 대표는 용산 눈치 보지 않겠다는 듯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는 상황이고요.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이 한 대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에 한강 신드롬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은 거대한 파도처럼 이 축하가 전해졌다면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짧은 메시지를 서면으로 전해왔습니다. 정식 수상 소감은 오는 12월 스웨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시상식은 2달 뒤 스웨덴에서 열립니다. 1,800석 규모의 스톡홀름 콘서트홀이 세계가 지켜보는 노벨상 시상식장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한강 작가도 참석합니다.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이 한 작가에게 직접 수상 메달과 증서를 건네줍니다. 메달은 18캐럿 금으로 무게는 175g입니다. 앞면에는 노벨상 창설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초상화가
뒷면에는 수상자인 한 작가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기념 만찬은 인근 스톡홀름 시청 블루홀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배구 코트 9배가 넘는 웅장한 규모, 스웨덴 왕가와 각국 초청 귀빈들이 모이고 만여 개의 파이프로 이루어진 오르간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오르간입니다. 한 작가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작가는 출판사를 통해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을 출간했던 국내 출판사 3곳은 작가와 논의 끝에 기자회견은 열지 않겠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 작가의 노벨상 수락 연설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현지 시간 12월 10일 시상식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은 침체를 겪고 있는 출판계엔 담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서점으로 독자들의 발길이 쏠리면서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낮이면 텅 비어야 할 인쇄소가 기계 소리로 분주합니다. 공장 곳곳에 쌓인 큼지막한 종이꾸러미, 한강 작가의 소설 흰입니다.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부터 추가 인쇄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특근도 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찍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인쇄물이 올라온 거예요. 몇 부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38,000부입니다. 뛰는 날인데 전 직원 특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부터 재단, 제본, 포장까지 여러 단계 공정을 거쳐야 해 오늘도 늦은 퇴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출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주말에 일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커다란 상 때문에 특수한 특수죠. 이런 고생이 한 달이고 1년이면 했으면 좋겠는데. 인근 다른 인쇄소는 한 작가의 최신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찍어내느라 바쁩니다. 여기 쌓인 게 한강 작가가 추천한 자신의 책 작별하지 않는답니다. 급하게 10만 부를 더 찍어내느라 주말인 오늘도 모든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이번 새 책 작가 소개란에는 2024년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한 줄도 추가됐습니다. 얘는 이제 표지고요. 얘는 이제 표지 위에 들어가는 설명 들어가는 띠지예요. 이쪽에 이제 선정 이유, 그리고 여기 수상한 내용. 노벨문학상 발표 순간 출판사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 깡충깡충 뛰는 모습 등 각종 반응이 담긴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강 코리아 진짜 웬일이야 한강 작가님이 됐어. 한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출판, 인쇄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덕분에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이 청계광장이 소설가 한강의 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 작품들이 특별 전시된 겁니다. 한강 작가의 모교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넓은 광장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천에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서울시가 비치해 놓은 겁니다. 책 구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한번 애들한테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책 많이 읽고 똑똑해져야겠다. 가슴이 떨리는 그런 감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내 생전에 그런 상황을 봤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책들을 살펴봅니다. I think it's very personal writing, very interesting storylines as well. All her books are very strong character. 이렇게 서울 도심 곳곳은 한강 작가의 책방을 방불케 했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곳 모교인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 전체가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한 작가가 동의한다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거나 교수로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문학관 건립이나 특별전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제 대학교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는 게 엄청 영광스럽고, 그런 강의가 생긴다면 한강 작가님도 한번 오신다면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학보사도 호회를 발행해 노벨상 수상 쾌거를 기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어젯밤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스웨덴에서 우리나라로 SOS 구조 요청이 왔습니다. 설악산을 등반하던 여자친구가 길을 잃었다면서 스웨덴에 있는 남성에게서 구조 요청이 왔는데, 실제로 이 덕분에 극적으로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 구조대원들이 여성을 들것에 싣고 산을 내려옵니다. 자칫 돌에 걸려 넘어질까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이동합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한 발만 더. 네, 넘어왔어요. 여성은 스웨덴 국적 26살 A씨. 홀로 설악산을 찾았다 하산 도중 길을 잃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만 탐방로를 벗어났고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119 비상망을 몰랐던 A씨는 스웨덴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SNS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휴대전화 GPS를 통해 사고 지점을 파악한 남자친구.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119에 조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영어로 하는 신고에 통역까지 써야 했습니다. 좌표를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차는 휴대폰이 터지는 지역이면 정확 주소가 더 잘 나와요. 위성이다 보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직원과 소방당국은 출동 1시간 반 만에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안쪽이 열상에다가 왼쪽 정강이 쪽에 이제 골절도 의심됐고 갈비뼈 골절도 의심돼서 통증도 좀 심한 편이긴 했습니다. 여성은 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버 2명이 실종돼서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 장비를 맨 해경대원들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에 나선 겁니다.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50대 남녀 다이버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낮 12시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이들을 기다리던 선박 선장이 신고했습니다. 수중 레저업을 하시는 분 선장이 10명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같이 갔다가 8분 올라오고 2분이 좀 늦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수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경은 선박 8척과 헬기 등을 동원해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크게 부서진 채 서 있습니다. 대학가 인근 골목에서 7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차량 2대와 오토바이, 보행자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운전도 안 나왔고 고래 운전자죠. 그리고 거동도 좀 불편하고 자세한 경위는 피해자 조사를 해봐야 나오니까요. 강원 정선군 야산에선 굴착기가 100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나무 벌목하고 급경사 이런 데 작업하다가 좀 굴른 것 같아요. 50대 굴착기 기사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무려 9개월간 오리무중이었던 연쇄 산불 방화범이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동호회 가입을 거절당한 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데 결국 구속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천마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산으로 올라갑니다. 남성이 산 아래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 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천마산에선 올해에만 6차례 불이 났습니다. 방화범을 찾기 위해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저도 크게 났어요. 그래서 많이 설치되고 불 벌목 당하고 지금 길을 재정비해놨거든요. CCTV에 포착된 남성은 30대 A씨.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지목하고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 7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 검거되면서 수사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천마산에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려 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동호회 회원이 불을 질렀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배드민턴 회원 두 분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거짓 신고를 했었거든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감정이 있지도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경찰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호가 부실해서 선거 유세에 집중할 수 없다며 지대공 미사일을 막는 군용기에 장갑차까지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의 작은 도시 레딩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0m 간격으로 철제 펜스가 놓여 있고 저격수들도 곳곳 배치됐습니다. 최근 이란의 암살 위협 정황이 포착되자 비밀 경호국이 경호를 강화한 겁니다. There have been 2 assassination attempts on my life that we know of, and they may or may not involve, but possibly do, Iran. 현지 시간 어제 AP통신 등은 트럼프 측이 더 강력한 경호 조치를 비밀 경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군용기와 현직 대통령용 특수장갑차, 유세장과 거주지 상공의 비행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경호 수준을 요구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As long as he doesn't ask for F-15s, as he were sitting president, give all that he needs. If it fits within that category. 다만 비밀 경호국 측은 트럼프가 이미 최고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반박해 실제 경호 강화가 요청 수준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뉴욕에선 K-불교가 뉴요커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현지에서 사찰 음식과 명상을 선보이며 한국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번화가에 승복을 입은 행렬이 포착됩니다. 한국에서 온 조계종 스님들입니다. 정관 스님이 사찰 음식을 소개하는 만찬 행사가 열린 겁니다. 정관 스님은 사찰 음식 명장으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세계인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대표 메뉴인 표고버섯 조청 조림을 시작으로 채식 반찬으로 구성된 한상이 뉴요커들 앞에 차려집니다. One of the big things with temple food is that they don't use, certain kind of ingredients. There's many different kinds of flavors. There's the sweet. There's a lot of attention to detail, which is really beautiful. 전날엔 조계종 총무 원장인 진우 스님이 예일대 학생과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선명상 지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스님과 함께 자세를 바로잡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죽비 소리와 동시에 강의실은 5분간 정적에 잠깁니다. 이 경험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선명상을 매개로 해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를 전파하려는 겁니다. 조계종은 앞서 UN 본부를 방문해 세계 명상의 날 지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K컬처의 저변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차 바로 포니입니다. 올해로 36살이 된 올드카 포니를 김재혁 기자가 직접 타봤는데 여전히 쌩쌩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노란색 택시. 1976년 에콰도르에 수출됐다가 15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20년 만에 역수입된 포니입니다. 사이드미러가 창문 옆이 아닌 보닛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포니보다 나이가 더 많은 올해로 56살이 된 코티나 마크2입니다. 현대차가 설립 후 처음으로 생산한 소형 세단인데 주유구에는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쇠를 돌려야만 기름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민들은 클래식카를 보며 추억을 떠올립니다. 도장 상태도 그렇고 지금 전시 상태 봤을 때 지금 이제 운행이 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신청만 하면 할아버지 차인 포니를 직접 타볼 수도 있는데요. 출시된 지 40년이 다 돼가는 만큼 차 외관과 내부에서 모두 세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렁차게 울리는 엔진 소리. 손잡이를 수동으로 돌려야 했던 추억의 창문 기능도 그대로입니다. 독일차라든가 일본차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산 클래식카를 직접 보니까 되게 새롭고. 과거 미국 포드차를 조립해 판매했던 현대차. 이제는 전 세계 3위 완성차 그룹으로 성장한 가운데 시민들과 그 시작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새파란 하늘에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까지 가을이 더욱더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기분 좋은 날씨에 곳곳에서 축제도 한창인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다가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서늘하겠고 한낮에는 다소 더울 정도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내륙에는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인데요. 아침 일찍 나들이에 나서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14도, 전주와 대구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5도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에 먹구름이 낍니다. 제주에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은 43%였습니다. 나머지 57%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뿌듯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한 단면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책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책을 읽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